오래전 중학교 다닐 때 잘생기신 국어 선생님이 계셨다. 외모도 출중하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문학 지식 외에도 여러가지 잡지식이 풍부하셔서 학교에서 남학생이며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으셨던 남자 선생님이셨다. 어느 날 그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자신이 겪은 무서운 체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 사시던 고향 동네 마을 외곽에 버려진 폐교가 하나 있었는데 마을 아이들과 몰려가서 비석치기도 하고 자치기도 하며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유리창도 깨면서 놀던 곳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어 대학 입시 시험 공부를 하던 어느 여름날 밤, 열대야로 인해 너무 더워서 공부도 잘 안 되었고 시험 날짜는 다가오고 해서 마음이 착잡하던 시절이었다고 한다. 무더운 여름철인데도 그날따라 밤이 되자 선선해져 혼자 산책을 나오게 되었고 그 폐교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고 한다. 버려진 폐교 정문 앞 도르자에 앉아 잠시 쉬며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어디서 시원한 바람이 한 줄기 불어오더니 작은 소리로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노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순간 잘못 들은 게 아닌가 하고 귀에 온 신경을 집중해보니 분명히 아이들 노는 소리며 웃는 소리, 그리고 뛰어다니는 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며 수차례 들렸다고. 선생님은 놀래서 학교 쪽을 바라보니 텅 빈 폐교 운동장과 여기저기 부서진 폐교 건물만 보일 뿐 그 야심한 시각에 운동장에 아이들이 있을 리 없었고 몇 번을 확인하고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 그림자조차 없었다고 한다. 밤에 불 꺼진 그리고 버려진 폐교의 그 교실 창문들과 계단들이 좀 전에 들린 소리와 오버랩되고 갑자기 공포감을 배가시키기에 충분했다고 한다. 순간 선생님은 벌떡 일어나 그 자리에서 집까지 전력 질주를 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너무 궁금한 나머지 친구들과 밤에 다시 그 장소에 가서 그 소리를 재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두 번 다시 그 소리는 듣지 못하셨다고 한다. 특이했던 건 그 아이들 소리가 바람이 불면서 함께 들렸고 고개를 돌리면 멈추고 고개를 다시 특정 방향으로 돌리면 들리곤 했었던 게 어렴풋이 기억나신다고 했다. 그리고 그 국어 선생님이 아시는 동료 과학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아 그때 겪었던 신비한 경험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신 이야기다. 그 시골 학교가 폐교가 되기 전에 아이들이 한창 운동장에 놀고 있을 때 날씨에 따라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 그리고 적당한 속도로 일정하게 바람이 지속되면 학교 건물에 있는 창틀이며 책상이며 마룻바닥 같은 특정한 나무의 결에 주변에서 나는 소리가 녹음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옛날에 동그란 LP 레코드판과 에디슨의 축음기의 원리처럼 좁은 틈새로 결을 따라 소리가 저장되고 또 재생되는 원리 말이다. 그렇게 저장된 소리들은 오랜 시간 동안 나무에 저장되었다가 다시 적당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적당한 바람과 같은 환경 조건이 우연히 맞아떨어지면 아주 드물게 소리가 재생이 되어 흘러나올 수 있으며 근처에 있던 사람의 귀에도 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소리뿐만 아니라 귀신이나 유령 같은 시각적인 목격도 그런 류의 자연적인 홀로그램과 같은 형태로 저장과 재생이 가능하고 색채나 시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보거나 느낄 수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무당이나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이다. 수업 종이치고 반 친구들 모두 수업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곧 선생님이 오셨고 교탁에 서서 출석부를 체크하셨다.
선생님이 출석부에 적힌 이름을 거의 다 불러갈 때쯤이었다. 선생님, 무슨 이야기 해주세요. 친구가 말을 했다. 수업을 조금이나마 늦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반 친구들은 같은 마음이 되어 선생님께 조르기 시작했고, 워낙 아이들의 장난을 잘 받아주고 스스럼 없이 지냈던 선생님이기에 반 아이들은 계속 졸랐다. 그러자 출석부만 쳐다보시던 선생님이 씩 웃으면서 말했다. 그럼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볼까? 그리곤 고개를 드셨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교실 뒤에 있는 사물함 쪽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다가 이내 표정이 싹 굳어지셨다. 그리곤 사색이 되어서 손을 벌벌 떠시며 도망치듯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니 서로 어리둥절하고 있었다. 결국 반장이 선생님을 찾으러 교무실에 갔지만 선생님은 교무실에 계시지 않았고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들어오시길 기다리며 자습을 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날 수업에 다시 들어오지 않으셨고 며칠 후 선생님의 수업 시간이 되자 선생님이 오셨다.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왜 그날 아무 말도 없이 나가셨냐고 물었다. 하지만 아무 일 아니라며 계속 답을 피하시던 선생님은 아이들의 끝없는 질문에 대답을 했다. 사실 그날 너희에게 무서운 이야기 해주려는데 교실 뒤쪽 사물함에 누가 앉아있는 듯한 형상이 보였어.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쳐다봤는데 6,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는 거야.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사물함에 걸터 앉아있던 아이가 미친듯이 다리를 앞뒤로 흔들었어. 그러다 몇 초 후 딱 멈추더니 나를 보며 뭐라고 하더라고. 나는 그 애가 하는 입모양을 보고 도저히 교실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치듯 나갔던 거야. 반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물었다. 그러자 선생님은 벌벌 떠시며 입을 열었다. 마. 그 순간 교실은 싸해졌고 아이들은 곧 장난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날 이후 교실 뒤쪽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어색한 시선 처리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을 보며 그 이야기가 진짜구나 싶었다. 실업계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고향인 부산을 떠나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숙소로 배정받아 혼자 사용했었다. 2013년 9월쯤 난 회사에 실습을 나왔고 여러 직원분들의 도움으로 무난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8시 반 출근, 5시 반 퇴근, 그리고 잔업은 20시까지. 잔업이 끝나면 오피스텔 같은 층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형들하고 술도 한 잔씩 기울이곤 했었다. 그렇게 별 탈 없이 회사 생활을 하던 이듬해 1월의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왔을 때 난 소스라치게 놀랐다. 현관에 들어서 불을 켜자 문 안쪽에 중국어로 된 전단지 2장, 그리고 중국어로 써진 포스트잇 메모가 한 장 붙어 있었다. 뭐야, 문단속을 잘못했나? 난 이런저런 생각을 했지만 도어락이라 그랬을 리도 없고 분명 누군가 집에 들어왔던 흔적 같아 보였다. 깜짝 놀란 나는
같은 층에 사는 방글라데시 형들 방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그렇게 형들 3명과 난 내 숙소의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켜고 방을 하나씩 뒤져봤다. 현관, 거실, 작은 방, 복층까지 싹 뒤져봤지만 없어진 물건도 없었고 특별한 흔적 같은 것도 없었다. 다만 나는 복층에 짐을 놓아둘 뿐 자주 들락거리지 않았는데 구석에 과자 부스러기와 함께 머리카락이 몇 가닥 있었다. 당시 난 머리를 6mm 반삭을 하고 지냈기에 내 머리카락이 아니란 것쯤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평소 워낙에 게을러 복층 청소를 대충 했던지라 이전 세입자의 흔적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다. 사실 조금 찝찝했지만 딱히 도난당한 물건도 없었고 특별한 이상도 없었기에 형들을 돌려보내고 난 방에서 쉬고 있었다. 이참에 집 청소도 하고 샤워도 하며 노곤노곤한 몸을 이불에 뉘었을 때 문득 어떤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분명히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그 뒤에 현관에 불을 켰을 때 문에 붙어있는 전단지와 포스트잇을 발견했는데 이상하게도 방글라데시 형들을 데리고 왔을 땐 현관불은 꺼져 있었고 난 다시 현관에 불을 켰다는 사실을 알아채게 되었다. 아마 내가 퇴근한 직후에는 방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 생각이 들자마자 집안은 더 이상 나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고 그날 하루는 방글라데시 형들 숙소에서 묵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의 사정을 설명해서 연차를 내고 3달간 모아뒀던 돈을 가지고 새 원룸을 구해 나갔다. 경찰에 신고할까 망설이기도 했지만 청소하면서 중국어로 된 전단지와 포스트잇을 모두 버렸고 당장 피해를 입은 것도 없어서 방만 옮기고 이 일은 깔끔하게 잊자는 생각을 했다. 그 이후에 몇 달간 회사를 더 다니다 군대 때문에 다시 고향에 내려갔을 때 5년도 훨씬 넘게 지난 지금 다시 또 이 동네에 와서 살고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만약 형들을 부르러 가지 않고 혼자 안에 들어갔으면 큰일이 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와 친구분이 겪으신 실화이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쯤 아버지와 친구분은 동업으로 잠시 낚시터를 개업하신 적이 있다. 대부분의 실외 낚시터는 인적 드문 저수지나 산에 자리 잡고 있지만 아버지와 아저씨는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아주 산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낚시터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인수를 받으셨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아버지는 바깥쪽에 있는 푸세식 화장실이 싫다 보니 노상방뇨를 하기 위해 후레쉬를 갖고 산 위쪽으로 걸어 올라가셨다고 한다. 시원하게 볼일을 다 보고 낚시터로 가려는 순간 갑자기 산 위쪽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화들짝 놀란 아버지는 후레쉬를 그쪽으로 비추어 보았고 어떤 사람이 물구나무를 선 채로 산 정상을 향해 막 뛰어가고 있었다고. 아버지께서는 너무 놀라서 바로 친구에게 달려갔다고 한다. 하지만 아버지 친구분께서도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고 그딴 게 세상에 어디 있냐며 상식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평지도 아닌 산 오르막을 물구나무를 선 채로 올라가냐고 비웃으셨다고 한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하루는 아버지께서 감기로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아저씨 혼자 낚시터를 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날따라 손님도 유독 없었고 담배나 한 대 필까 하며 산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산 위쪽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그리고
흠칫했을 때 똑같이 소리가 들렸고 주위가 어두워 잘 안 보여서 산짐승이거니 하고 무시한 채 담배를 피고 있는 순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고 한다. 기분이 이상해진 아저씨는 몽둥이와 후레쉬를 들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고 그 다음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후레쉬를 비추었는데 정말 어떤 사람이 물구나무를 서서 산 정상을 향해 마구 뛰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아버지 친구분도 그 광경을 보고 난 뒤 며칠 동안 패닉 상태에 빠지셨고 며칠 후 아버지께서 완치하고 돌아오신 날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분은 몽둥이와 후레쉬 그리고 부적을 들고는 그날 밤에 산으로 향하셨다고 한다. 그렇게 산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저 위쪽에서 무언가가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고 한다. 두 분은 너무 놀라 도망치는데 고의인지 우연인지 아버지께서 그쪽을 후레쉬로 비춰보았고 아버지는 그대로 기절을 하셨다고 한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낚시터를 넘긴 뒤 다른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 아버지 친구분께서 물어보셨다고 한다. 근데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날 대체 뭘 본 거야? 그러자 아버지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때 말이야. 후레쉬를 비췄을 때 머리가 없는 사람이 손을 허공으로 마구 휘저으며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더라. 저는 흔히 라디오 PD라고 불리는 모 지역 방송국의 라디오 연출자입니다. 오랜 기간 라디오 연출 파트에서 일하면서 겪은 안타깝고 기묘한 일이 있어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라디오 제작 파트는 타 부서 이동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공채 입사 후 흔히 라디오 AD라고 불리는 라디오 조연출로 잠시 일하다가 연출자로 활동한 지 거의 11년 만에 새해부터 황금시간대 프로그램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음악 프로그램은 라디오 게스트를 섭외해 근황을 물으며 음악을 듣는 음악 토크쇼 컨셉트로 청취자들에게 사랑받는 장수 프로그램이라 부담감이 컸습니다. 당시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에 한국어 열풍이 불었고 10대들 사이에서는 아이돌 연습생이 장래 희망으로 선호되고 있었죠. 큐시트 회의에서 사회적 이슈를 반영해 한류 열풍을 방송 아이템으로 결정했고 방송국 출입 연예 기획사들을 통해 게스트들을 급하게 섭외하였습니다. 방송 당일 라디오 생방송 1시간 전에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흔히 라디오 DJ라고 불리는 라디오 진행자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감독님, 지금 운전 중인데 고속도로에 눈이 많이 와서 늦을 것 같습니다. 야, 너 저번에도 펑크 냈잖아. 너 스케줄도 없으면서 맨날 지각하더라. 지난번에 논의한 대로 이전 프로그램 진행자가 너 대신 진행하게 할게. 그러자 진행자가 이거라며 말했습니다. 아, 형. 그러다가 저 DJ 자리에서 쫓겨나요. 저번처럼 핸드폰으로 진행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네? 다행히 통화 음질이 나쁘지 않아서 라디오 생방송 전화 연결도 괜찮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만이다. 한 번만 더 지각하면 그땐 프로그램 하차할 줄 알아. 일단 차 세우고
휴대폰 배터리 좀 충전하고 있어봐. 한때 인기 연예인이었던 그 진행자가 매년 여름에 하는 라디오 공개방송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는 연예인을 섭외하기 어려운 지역 방송국으로서는 그 진행자를 프로그램에서 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섭외한 게스트들은 제 시간에 올 수 있을까 걱정하던 찰나 모 연예기획사 팀장이 남자 연습생 출신 아이돌 가수 2명과 함께 라디오 출연자 대기실에 도착했습니다. 게스트들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흔히 막내 작가라 불리는 서브 작가와 함께 방송 대본을 주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연말에 일본 콘서트 투어도 하셔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두 분 라디오 경험은 있으세요? 감독님, 저희가 라디오 출연은 처음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MC와 전화 연결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통신장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3초 이상 무음이면 아무 소리나 내주세요. 그리고 라디오는 거의 다 생방송이라서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면 TV 녹화방송처럼 편집할 수 없으니까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프로그램 기획 의도에 맞게 험난한 연습생 생활 중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팀원들의 이야기 좀 주문드릴게요. 네, 감독님. 걱정 마세요. 저희 멤버들끼리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게스트들의 답변을 들어보니 좀 긴장해서 그런 것 같지만 잘 웃고 활기차서 10대 청취자들과 소통하기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방송이 시작됐고 다행히 진행자의 순발력 덕분에 게스트들은 빡빡한 연습 일정 동안 경험했던 즐거운 숙소 생활에 대해 박장대소를 하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생방송에서 게스트들이 말을 잘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생방송 분위기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특히 노란머리 아이돌이 이야기를 하면서 큰 소리로 웃었는데 그 웃음소리에는 저와 작가들, 엔지니어도 따라웃게 만드는 묘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게스트들이 너무 웃기만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시간 채팅창에 이런 채팅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뒤에서 나는 스태프의 웃음소리가 거슬려요. 라디오 스튜디오는 제작진과 게스트가 함께 작업하는 일반 녹음실과 달리 정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A부스,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B부스, FM 부조정실이 각각 방음창과 방음문으로 구분된 구조였습니다. 부조정실과 A부스의 대화를 위해 설치된 모니터 스피커의 문제일 수 있어서 우선 제작진에게 더 이상 웃지 말라고 당부했고 엔지니어에게 방송 장비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웃고 떠드는 생방송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청취자들에게 경품을 주는 라디오 문자 참여를 시작했고 평소처럼 문자 메시지를 기다리는 동안 광고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광고 방송 중에 청취자가 이런 장문 문자를 보냈습니다. 밤에 호수에서 빙어 낚시를 하면서 라디오를 빼놓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뒤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니까 선물 주세요. 뜬금없이 청취자가 여자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하니 조금 기분이 묘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있던 여자들이라고는 부조정실에 있던 여자 작가 2명뿐이었고 B부스에는 아무도 없어서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게스트는 남자 아이돌 2명밖에 없었지만 웃음소리가 청취자들에게 여자 웃음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 게스트들에게도 웃음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흔히 원고 작가라 불리는 메인 작가는 청취자들이 여성 게스트도 섭외했다고 오해할 수 있어 그 문자가 방송되지 않도록 빼놓았습니다. 하지만 토크쇼가 웃음 없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취자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웃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채팅 메시지들을 계속 올렸습니다. 그중 이런 이상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아닌 것 같아 너무 무섭네요. 라디오 주 조정실에 연락해 그곳에서도 웃음소리가 들리냐고 물었더니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퇴근길에 방송을 듣던 흔히 라디오 CP나 EP라고 불리는 라디오 부장님이 스튜디오로 급히 전화를 걸어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야, 너 지금 방송 사고 치고 징계 먹고 싶어? 토크쇼 그만하고 음악만 계속 틀어.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지시를 따랐고 준비했던 프로그램 코너인 청취자 참여 퀴즈와 당첨자 발표를 모두 취소하고 음악만 송출하며 방송을 마쳤습니다. 음악이 송출되는 동안에도 폭설로 인해 인터넷에 퍼퍼링이 생겼는지 채팅창에는 여자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메시지와 함께 웃을 때 일본말 비속어를 쓰는 것도 다 들린다는 메시지도 올라왔습니다. 프로그램 송출이 종료되자마자 라디오 방송을 모니터링했고 제작 당시 들리지 않았던 여자 웃음소리가 녹음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방송국 홈페이지는 스태프가 일본말로 욕을 했다는 불편사항 댓글들과 방송에서 귀신 웃음소리를 들었다는 댓글들로 도배되었고 제작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20건의 민원이 접수돼 라디오 본부장님께 심할서를 썼고 이듬해 라디오 프로그램 본 개편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노란머리 아이돌은 프로그램을 종영시킬 뻔한 웃음소리를 낸 게스트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 평소처럼 출근 전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던 중 당시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노란머리 아이돌의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 방송국에서 제작한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제작진의 투표 조작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연습생들의 양심선언으로 피해 사례가 공개되면서 시끌벅적했습니다. 기사는 다른 아이돌 멤버들의 신체 비하 욕설과 상습적인 폭력으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던 노란머리 아이돌이 자택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20여 차례 시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궁금하던 중 방송국 커피 자판기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그 팀장을 우연히 만나 노란머리 아이돌에 대해 물었더니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왜 청취자들이 그 프로그램에서 귀신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뉴스 기사와는 달리 노란머리 아이돌이 연습실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3차례 시도했고 그때마다 로드 매니저가 발견해 응급실에 데려가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노란머리 아이돌뿐만 아니라 다른 연습생들도 연습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고 연예기획사 대표는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용한 무속인을 연습실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연습실에 온 무속인이 연습생과 가수 지망생들을 보고 이렇게 말해서 다들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얘는 발목에 노래하다 죽은 귀신이 걸리고 쟤는 어깨에 춤추다 죽은 귀신이 걸렸고 다들 소원 성취 못해 죽은 귀신들이 많이 붙어있네. 잘해야 돼.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연습생과 가수 지망생들을 모아 퇴마굿을 여러 번 하면서 다행히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이들이 점점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란머리 아이돌 한 명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무속인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 등에 엎여 웃는 귀신이 안 떨어지니까 큰 무당한테 가봐. 웃는 귀신이 해코지가 제일 심하니 어떻게든 떼어내야 해. 연예기획사 실장이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큰 돈을 들여 노란머리 아이돌과 어머니를 모시고 인천에 있는 큰 무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무당이 노란머리 아이돌을 보더니 새끼 무당들을 시켜서 예약 손님들을 다 내쫓게 하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한테 바다를 건너와
이혁철이 타약당해서 원혼이 된 일본 여자 귀신이 붙었구나. 영가와 대화를 나눈 큰 무당은 노란머리 아이돌 등에 업힌 귀신이 일본 여성으로 아이돌이 되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멤버들의 텃세가 너무 심해 이지매를 당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승에 가지 못하고 귀신이 되자 얘 목숨은 자기 것이라고 점찍기 위해 노란머리 아이돌의 등에 올라탔고 다른 토종 처녀 귀신들의 텃세에 밀려 빼앗길까봐 등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귀신은 노란머리 아이돌이 심지어 이지매를 당한 후에도 방송에서 멤버들이 잘해줬다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다른 연습생들을 속이는 모습이 너무 기가 막혀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큰 무당에게 자신처럼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연습생들을 위해 노란머리 아이돌이 대중에게 진실을 말하면 등에서 내려오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큰 무당은 어머니와 실장에게 복비를 돌려주며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양심상 돈은 못 받음세. 귀신 팔자가 딱하니 귀신을 달래서 제 발로 떨어지게 하는 건 어떻겠는가? 큰 무당의 말을 들은 어머니가 그러려고 하자 실장이 반대하며 어머니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아이돌들은 팬 서비스이기 때문에 팬들을 위해 힘들어도 안 힘들다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멤버들이 얘를 이지매시킨 걸 팬들이 알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냥 구슬해서 빨리 귀신을 떼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장은 이렇게 말하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큰 무당에게 웃돈을 얹어주고 2차례 구슬했고 마지막 한 차례가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걔 엄마가 마지막 구슬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는지 걔한테 양심선언해서 귀신을 달래주라고 시킨 거고요. 그러고는 귀신이 떨어졌는지 걔가 요즘 참 마음이 편하다고 하네요. 그래도 대표님께서 굿까지 해주면서 그렇게 신경 써줬는데도 뒤통수 치는 거 보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떠오르죠. 저는 대학생 때 교환학생으로 일본 유학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웃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웃는 귀신을 속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웃는 귀신이 큰 해를 끼치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속이는 죽은 자의 죄를 심판하는 저승의 재판관인데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입에 손을 넣으면 손을 잘라버린다는 이탈리아 로마의 진실의 입처럼 거짓말을 들으면 재밌어서 웃는다고 합니다. 속이와 관련해 일본에서는 미래를 신경쓰며 걱정하는 사람을 놀릴 때 내년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라는 속담을 씁니다. 귀신도 미래를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한다는 것은 귀신도 이상하다고 비웃는다는 뜻으로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또 미리 좌절하지도 말라는 뜻이죠. 연습생 시절이 굉장히 힘들었는데도 방송에서는 내색하지 않고 연출자의 지시에 따라 웃던 그 노란머리 아이돌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에서 밀려난 10대 연습생들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 되면 이상하게 아직도 불안해진다. 그것을 처음 만난 것은 2011년 여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나를 공포로 몰아갔던 그날. 지금도 무의식 속에 생각이 날 때면 아찔함에 정신을 차린다.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미래를 걱정할 시기였던 나는 메일을 자취방에서 이력서를 썼다. 졸업을 하기 전에 취업에 성공하겠다며 얼마 되지도 않은 경험을 부풀려 적어도 보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자기소개서에 적으며 고민과 고뇌의 나날을 보내던 때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풍겨져 왔다.
그것은 분명 라면이었다. 얼큰한 국물이 부드러운 풍미로 느껴진다는 것은 필히 라면에 계란을 넣은 것이었다. 그거 참 맛나겠다. 나도 그럼 라면 한 사발이 해야지. 부엌 찬장을 열어보니 라면은커녕 스프가루 한 점도 없었다. 한동안 아르바이트 하랴, 면접 보러 다니랴 바빠서 장을 보지 못했다. 에휴, 하필 비가 이렇게 오는데. 우산을 쓰고 터벅터벅 편의점, 아니 할인을 하는 대형마트로 갔다. 얼마라도 더 아껴보려고 삼방천을 지나 조그마한 다리를 건넜다. 비가 어찌 나오는지 다리 아래의 천이 빠르게 아래로 흘러갔다. 그래도 더웠는데 비가 오니까 시원하구나. 이건? 시원한 정도가 아니었다. 갑자기 초겨울의 추위처럼 냉기가 다리 아래에서 뿜어져 나왔고 왠지 모를 이상한 기분에 빨리 마트에서 라면을 비롯한 일주일치 식량을 샀다. 그리곤 다시 삼방천의 다리를 건너며 집으로 가고 있는데 뭔가 이상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데 지진이라도 나는 것처럼 다리가 심하게 흔들렸다. 뭐야? 왜 이래? 다리가 곧 무너질 것 같은 생각에 당장 인도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한참을 서서 다리를 지켜봤다. 분명 무너질 것 같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사람들이 건넜다. 뭐지? 지진이었나? 그렇게 다시 다리를 건너려고 했다. 그때였다. 저기서 다리 아래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끊임없이 불렀고 목소리가 음이탈이 된 듯 굉장히 듣기 싫은 목소리였다. 누가 장난하나 싶어서 다리 아래를 내려다봤고 흐르는 삼방천 중앙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두 발을 담근 채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모를 만큼 헝클어져 있었고 나이를 가늠할 수 있을 만큼 곳곳에 머리가 새어 있었다. 하얀 얼굴에 삐뚤어진 눈썹, 초점 없는 눈으로 시익하고 미소를 짓는데 그 모습이 매우 기이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게 생겨서 나도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 내 이름을 불렀다. 만약 내 이름을 안 불렀다면 그냥 무시하고 집으로 갔을 테지만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저기요, 저 압니까? 여자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를 어떻게 하는데요? 저는 당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아는 척하지 마세요. 사실 욕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행색이 평범하지 않은 데다 그냥 미친 여자처럼 보여서 큰 소리만 치고 냅다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몇 발자국 걷지 못하고 멈출 수밖에 없었다. 난 신경이 쓰여 곁눈질로 옆을 보며 걷는 순간 그 여자가 빠른 속도로 벽을 타며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뭐야? 저거 사람 아니다. 난 온 힘을 다해 뛰었다. 아니,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뛰었다. 뛰면서 주차된 차의 사이드 밀러를 보니 그 여자가 빠르게 기어오고 있었다. 그날 참 이상했다. 원래 사람이 자주 다니지 않았기도 하지만 어떻게 그날은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
난 죽기 살기로 우리 집 안으로 들어갔고 현관문의 모든 시건 장치를 잠갔다. 그리고 침대 한 구석으로 가서 이불을 둘러쓰고 숨을 헐떡대며 벌벌 떨었다. 혹시나 여자가 집까지 찾아올까봐 조마조마했다. 너무 무서운 마음에 친구에게 전화를 하려고 보니 핸드폰을 뛰면서 땅에 떨어뜨린 것 같았다. 아무리 바지 주머니를 뒤져도 핸드폰이 나오지 않았다. 당장 컴퓨터를 켜고 네이트온을 들어갔다. 친한 동기나 후배들이 있으면 내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좀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던 시대라 접속자가 단 한 명이었다. 공호학번 후배 녀석인데 정말 도라이 중에 상도라이였다. 유일하게 모든 선배들이 포기한 녀석으로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었다. 짧은 순간에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핸드폰이 먼저이기에 그 녀석밖에 없었다. 상돌아, 형이 부탁 좀 해도 될까? 뭔데? 형이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전화 좀 해서 찾아주라. 저녁에 고기 삼? 찾아만 주면 무엇이든. 후배는 당장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다. 그런데 현관문 밖에서 내 벨소리와 같은 멜로디가 울렸다. 나도 모르게 재빨리 현관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복도를 샅샅이 보아도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었다. 나는 확신이 들었다. 현관 밖에서 울린 핸드폰은 내 것이라는 걸 말이다. 내 벨소리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은 지극히 낮았다. 애니메이션 엔딩곡을 편집해서 내가 직접 벨소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후배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메신저를 보냈는데 후배의 상태가 오프라인으로 바뀌어 있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침대에 누웠다. 도대체 그 여자의 정체는 뭔지, 내가 헛것을 본 것인지, 그것이 진짜 귀신 같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미친 여자였는지. 생각에 꼬리를 물다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기분이 매우 이상했다. 좌우로 침대가 흔들렸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떴고 정말 침대가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일어났는데 삼방천에서 봤던 여자가 내 눈앞에 있었다. 그녀는 내 발 아래쪽에서 침대를 흔들고 있었는데 여자는 뭐가 그리 좋은지 나를 보며 씩 웃고 있었다. 침대를 흔들면서 덩달아 자신의 머리도 좌우로 흔드는데 너무 무섭고 해괴망측했다. 이상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장이 떨렸다. 그런 줄도 모르고 여자는 침대를 마구 흔들어댔다.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던 나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고 그 순간 갑자기 현관문에서 누가 문을 세게 두드렸다. 어찌나 문을 세게 두드렸는지 여자도 침대를 흔들다가 멈췄다. 빨 문 열어! 빨리! 안 열어? 한 남자가 문을 마구 두드렸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버르장머리 없는 공호학번 후배였다. 녀석은 문을 부술 기세로 몸을 부딪히며 나를 불렀다. 소음에 옆집 사람들이 항의를 했지만 후배는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역정을 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내 앞에 있던 여자가 당황하며 방을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후배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자 바퀴벌레처럼 어디론가 숨으려고 했다. 숨을 곳이 없기에 벽을 타고 천장을 마구 기어다녔다. 다시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여자는 천장에 매달린 채 내 얼굴을 보며 쉿하라는 신호로 손가락을 입에 댔다. 무서운 표정이었기에 차마 거역할 수 없었고 후배는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행패를 부렸다. 그리고 그 여자는 창문으로 간 뒤 나를 보며 창을 열라는 듯 손가락질을 했다. 겁에 질려 덜덜 떠는 손으로 창문을 열었다. 그러자 순식간에 여자가 창밖으로 나갔다. 냉큼 창문을 닫고 서둘러 현관문을 열자 후배는 씩씩거리며 들어왔다. 아이 뭘 보니 귀신한테 홀렸구만.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녀석만 바라봤다. 뭘 봐, 뭘. 어떻게 알았냐고? 후배는 나의 부탁으로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다. 다행히 어떤 여자가 핸드폰을 주어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으니 저녁 7시경에 삼방천 다리에서 만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후배는 시간 맞춰 삼방천으로 나갔지만 난간 위에 핸드폰만 있을 뿐 여자는 없었다. 뭘. 낚였네. 삼방동 귀신 잡을 수 있었는데. 후배는 그 여자를 귀신이라고 했다. 삼방동에서 유명한 귀신이라고 했다. 그 귀신이 자신을 속이고 우리 집에 와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하고 우리 집으로 향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자신을 향해 달려왔다고 했다. 다행히 피했지만 트럭은 삼방천 위에 나무 난간을 들이받았고 만약 피하지 못했으면 직사했을 수도 있을 만큼 위험했다고 한다. 후배는 이것은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며 매우 분노하며 우리 집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아마도 내 정체를 알았겠지. 요망한 귀신년. 전화 받자마자 귀신이란 걸 알았는데.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런데 네 정체가 뭔데? 무당? 퇴마사 같은 거야? 녀석은 알 것 없다며 말했지만 훗날 그런 비슷한 종류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귀신도 녀석의 정체를 눈치채고 도망간 것 같았다. 어쨌든 핸드폰도 찾고 귀신도 내쫓았다. 그날 고기를 먹으면서 후배가 내게 삼방동 귀신에 대해서 말해줬다. 꽤 오래전부터 김해 삼방동에 사는 물귀신이라는데 삼방천을 돌아다니며 주위를 건너는 사람들에게 매일 말을 건다는 것이다. 사실 귀신이 안 보이는 것이 정상이고 보더라도 절대 아는 척을 하면 안 된다고 한다. 간혹 나처럼 말을 걸거나 아는 척을 하게 되면 자신이 보이는 줄 알고 그때부터는 계속 모습을 나타내는데 죽을 때까지 못 살게 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잡아야 한다며 설명했다. 그런데 녀석이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못 잡았다고 했다. 그만큼 그 귀신은 사악하고 영악하며 강하다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비만 오는 날이면 그날의 삼방천 귀신이 생각나서 불안하고 때론 무서운 생각에 잠 못 드는 경우가 많다. 정확히 2018년
12월 22일에 있었던 일이다. 나는 경기도 남부에서 동네 주민들은 다 아는 오래된 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밤 11시 45분에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이 하나 들어왔고 외진 곳에 있는 빌라 B동 201호에서 들어온 주문이었다. 곧 가게 마감 시간이라 주문도 더 안 들어올 것 같았고 배달 대행비 5,000원도 아낄 겸 내가 직접 배달을 가기로 했다. 그렇게 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하고 보니 색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빌라에 A동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난 당연히 그 옆이 B동이겠거니 싶어 오토바이를 근처에 세워두고 옆 건물로 들어갔다. 워낙 오래되고 관리가 안 돼서인지 현관의 동 호수는 다 닳아 없어졌고 올라가는 동안 로비층도 1층에는 불이 안 들어왔다. 대체로 오래된 빌라들은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 많다 보니 난 별 생각 없이 스마트폰에 후레쉬를 켜고 계단을 올라갔다. 그렇게 올라간 201호에는 연두색으로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고 문에는 부적이 붙어 있었다. 뭔가 거창한 건 아니고 입춘대길이라 써진 부적이었다. 난 201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가볍게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여자 대답 소리가 들렸다. 네, 곧 사람이 일어나는 소리가 났고 거실에서 방으로 터벅터벅 들어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오래된 빌라라 그런지 걸을 때 바닥이 울리는 게 더 잘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바로 나올 것 같은 손님은 한참을 나오지 않았다. 선결제를 했으니 지갑 찾을 필요 없이 받기만 하면 될 텐데 싶었지만 무슨 사정이 있을지 모르니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3분을 기다렸지만 사람이 나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난 다시 노크를 하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문 너머와 위층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웃음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기다리는 동안 얼핏 들어보니 201호에서는 강호동 목소리와 웃는 소리가 들렸고 아마도 아는 형님을 보는 것 같았다. 혹시 화장실이라도 간 건가 싶어 노크하고 또 기다렸지만 나오지 않았고 더는 기다릴 수 없어서 안심번호로 전화를 했다. 다행히도 전화는 금방 연결됐다. 피자 배달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주문한 분은 야근하면서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야식을 시켜준 것 같았다. 아, 제가 지금 밖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저희 빌라가 A동이랑 B동 말고 A2동, B2동이 따로 있는데 혹시 거기로 가신 거 아닐까요? 자주들 헷갈리시는데 A2동이랑 B2동은 곧 철거 예정이라 사람이 아무도 안 살아요. 곧 철거 예정이라 사람이 아무도 안 살아요. 그런데 수학이 넘어 A2동과 B2동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위층과 문 너머에서 들리던 TV 소리가 갑자기 뚝 끊기는 것이었다. 보통 괴담을 보면 여기서 TV 소리가 더 커지거나 위층에서 뭔가 달려 내려오는 소리가 나곤 하지만 난 은은하게 들려오던 TV 소리가 뚝 끊긴 정적과 동시에 한기가 발목을 타고 올라오는 게 느껴졌다. 난 일단 알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고 후레쉬로 계단을 비추면서 내려갔다. 고작 2층인데 내려갈수록 한기가 뒷목까지 올라오더니 밖으로 나오자 사라졌다. 그렇게 건물 밖으로 나와서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로 건물의 모든 불이 꺼져 있었다. 분명 들어갈 때는 201호와
301호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말이다. 당장이라도 집에 가고 싶었지만 일단 배달은 해야 되니 걸어서 건물 사이를 헤매다가 B동을 찾았고, B동은 로비와 1층에 불도 들어오고 사람 사는 소리도 들렸다. 그렇게 201호 문을 두드리니 할머니와 아이 둘이 문을 열고 피자를 받아갔다. 오토바이를 A2동에 세워뒀던 난 어쩔 수 없이 A2동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대체 A2동에서 들었던 대답 소리와 TV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는 무엇이었을까?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지곤 한다. 가수였던 듀스 이현도가 겪은 일이다. 하루는 고인이 된 듀스의 김성재가 죽기 전날 꿈을 꾸었다고 한다. 김성재가 죽기 전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현도에게 전해주었다고. 김성재의 꿈에서 김성재와 이현도는 방송 스케줄을 마친 뒤 방송국을 나오던 중 많은 팬들이 몰렸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김성재 자신에게는 단 한 명의 팬도 오지 않고 이현도에게만 수많은 꽃을 주고 있었다고 한다. 너는 좋겠다. 팬들에게 그렇게 많은 꽃도 받고. 김성재는 이현도를 부러워하며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현도가 김성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너는 나보다 더 많은 꽃을 받을 거야. 내일. 이현도는 말하며 꿈에서 깨어났고 그 다음날 김성재는 고인이 되었고 많은 국가꽃을 받았다고 한다. 개그맨 정영도는 2006년 지방의 한 호텔에서 오싹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하루는 지방에서 행사를 마친 뒤 동료들의 술자리 제의를 뿌리치고 호텔 11층의 숙소에 와서 잠을 청했지만 쉴 새 없이 복도에 울려 퍼지는 발소리에 쉽게 잠이 들지 못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들락날락하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신경이 쓰였다고 한다. 하지만 문을 열면 아무도 없었고 잠을 청하려 하면 들리는 발걸음 소리. 그러다 어느 순간 조용해지더니 갑자기 옆방에서 물소리가 심하게 들려왔다고 한다. 결국 정영도는 잠을 설쳤고 다음날 아침 체크아웃을 하며 직원에게 하소연을 했다고 한다. 아니, 도대체 방음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직원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더니 대답을 했다고 한다. 어제 11층엔 정영돈 씨만 투숙했어요. 알고 보니 그 호텔은 과거 대형 화재 참사가 있었던 여관을 없애고 지은 건물이었고 정영도는 그 이후 지방 행사를 다닐 때 절대 혼자 자지 않는다고 한다. 옛날 슈가 멤버 중 한 명이었던 아유미가 일본에 있는 유명한 귀신 터널에서 겪은 이야기다. 일본에는 귀신 터널로 알려진 터널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터널들은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중 한 명이 아유미였다. 아유미는 지인들을 설득해 일본 귀신 터널이라고 불리는 곳에 차를 타고 가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터널을 왔다 갔다 해도 귀신은 보이지 않았다. 아유미와 일행들은 기대가 너무 컸기에 실망도 컸다. 그래도 할 수 없다고 하며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터널을 나오려고 할 때였다. 사고가 자주 나는 터널 근처에는 경찰들이 있는데 일본 순경이 아유미 차량을 급하게 세웠다고 한다. 아유미 일행은 무슨 일인가 하며 차량을 세웠고 창문을 열자마자
순경은 굉장히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고 한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네? 그게 무슨... 영문을 몰랐던 아유미와 지인들은 왜 그러냐며 순경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순경이 화가 난 듯 말했다. 왜 계속 여자를 지붕에다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어느 날 밤, 난 친한 친구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친구의 집으로 가기 위해선 두 가지의 길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지름길인 귀찻길 터널 쪽을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다. 거긴 어두워서 잘 가지 않던 길이다. 하지만 굉장히 추운 겨울날이었기에 일단 빨리 가고 싶어 그 길을 선택했다. 한겨울이라 날씨도 추웠지만 혼자라는 사실이 더욱 몸을 움츠리게 만들었고 걸으면 걸을수록 불안감이 이상하게 생겼다. 그런데 저 멀리 터널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철길을 따라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점점 반대편에서 철길 따라 오고 있는 사람이 뚜렷하게 보였고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아이였다. 나이는 10살 정도로 보였고 한밤중에 웬 꼬마아이가 철길 위를 걷고 있을까 싶어 계속 보고 있었다. 이윽고 형체를 완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거리가 가까워졌고 검은 옷의 아이는 철길 위를 걷는 게 아니라 발이 둥둥 떠 있었다. 난 너무 놀라 왔던 길을 뒤돌아 냅다 달렸다. 그리고 사람이 어느 정도 지나다니는 곳까지 뛰어왔고 난 헛것을 본 건 아닌가 싶기도 했다. 하지만 일단 친구 집으로 가야 했기에 다시 걸어가며 마음을 추스리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었다. 그렇게 터널에 다시 가까워졌을 때쯤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다시 뛰려고 하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고 그렇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난 일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저 앞에서 여자아이가 절하는 자세처럼 엎드려 있었다. 그리고 엎드려 있던 여자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창백한 얼굴에 흰자가 없는 검은 눈으로 나를 빤히 쳐다봤다. 난 사람이 아닌 걸 직감하자 다시 뒤돌아 뛰었고 일단 집으로 뛰었다. 집에 와서 친구에게 미안하다며 오늘은 못 가겠다고 하고 윗옷을 벗는데 오리털 파카에 머리카락 뭉치가 모자 속에 들어있었다. 그것도 긴 머리카락 뭉치.